봉수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숨이 끊어진 새벽 문 앞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 하나.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봉순 48살이었습니다. 평생 시집 한 번 못 가고 어머니만 모시다가 홀로 남은 여자였어요. 25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되었어요. 봉수는 서울의 작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2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담이 오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자 아무도 봉순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러다 인생 다 버리겠네. 누가 저런 처녀한테 장가를 가겠어. 봉수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머니는 점점 봉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봉순의 가슴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도 봉순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봉순이요. 매일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2010년 3월 7일.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어요. 봉수는 어머니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 4시쯤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가슴에 귀를 대봤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봉수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어요. 23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봉수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어요.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봉수는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 돌계단에 뭔가 있었어요. 봉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낡은 이불에 쌓인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기였습니다. 봉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른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갓난아기였어요. 생후 100일쯤 되어 보였습니다. 포대기 안에 접힌 종이가 있었어요.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봉수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추위에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봉수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어 미음을 끓였어요. 작은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입술에 묻혀줬습니다. 밤새 아기 곁을 지켰어요. 아기의 체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봉수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날 밤 아기가 왔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선물이, 하늘이 보내준 선물. 사흘 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봉수는 면사무소에 갔어요. 아기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었어요. 친부모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사람이 다시 데려갈 리 없었어요.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가 복잡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기다렸어요. 선물이를 꼭 자기 아이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선무리는 법적으로 봉순의 딸이 되었습니다. 봉순은 어머니 산소 앞에 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딸이 생겼어요.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소 앞 진달래가 흔들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봉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봉순은 몰랐어요. 그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 자기 집 앞에 놓였는지, 그리고 15년 뒤 한 여자가 눈물범벅이 되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15년 전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27살 강미라는 시어머니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3월 초 꽃샘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하지만 미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서울 변두리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미용사였어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배 미용 기술을 배워 혼자 먹고 살았어요. 가진 것 없고 배경도 없었지만 손재주 하나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25세 손님으로 온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최준혁. 30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미라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밥 한번 같이 하시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준혁은 미라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자. 내가 평생 지켜줄게.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준혁의 어머니 함순자는 결사반대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그런 계집애랑 결혼은 절대 안 돼. 순자는 남편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여자였어요. 아들만큼은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미라와 혼인신고를 했어요.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결혼 첫 해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미라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준혁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기다.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야. 미라도 행복했어요. 태어날 아기에게 줄 이름도 미리 지어뒀습니다. 아들이면 선우, 딸이면 선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2달 앞둔 어느 날 준혁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쳤어요. 준혁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세상을 떠났어요. 미라는 장례식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미라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시어머니 순자가 나타났어요. 미라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팔자를 망쳤어. 내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미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 달 뒤 미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홀로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미라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선물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 목까지 사랑해줄게. 퇴원 후 미라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준혁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옷장에는 그의 옷이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그가 읽던 책이 놓여 있었어요. 미라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생활은 막막했습니다. 출산 휴가도 없었어요. 미용실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어요. 미라는 아기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순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와. 미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대뜸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도장 찍어. 보니까 양육권 포기 서류였습니다. 내 손주니까 내가 키울 거야. 넌 돈도 없고 배경도 없잖아. 그 애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접을 보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미리 연락해서 미라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 거였어요. 집주인은 갑자기 방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원룸 월세도 2배로 올랐어요. 미라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돈이 바닥났어요. 아기 분유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 분유 살 돈만이라도요. 순자는 대문을 열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말했습니다. 아이 포기하면 도와줄게. 아니면 꺼져. 미라는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외곽도로였습니다. 그때 한 대의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미라는 아기를 꼭 안고 도로 가장자리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비틀거리며 미라 쪽으로 돌진해 왔어요. 미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도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눈을 떴을 때 미라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머리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아기는요?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장에서 아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침대에서 뛰어내리려 했어요. 팔에 꽂힌 링거가 빠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 아기요. 어디 있는 거예요? 경찰이 미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미라 씨, 지금 당신은 아기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라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아기를 버렸다고요? 사고 현장에서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어요. 한 여자가 아기를 도로에 버리고 도망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요. 미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트럭을 피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병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미라에게 불리했어요. 사고 현장에는 미라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흔적은 없었어요. 익명 신고자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지만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아기 유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5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미라는 소리쳤어요. 저는 억울해요. 제 아기를 찾아주세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첫날 밤, 미라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울었어요. 선물아, 엄마가 꼭 찾을게. 반드시 찾을 거야. 기다려. 미라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사고 현장에서 아기를 데려갔다는 것을, 그 아기가 충청도 깊은 산골, 한 노처녀의 집 앞에 놓여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처녀가 15년간 아이를 친딸처럼 키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실타래는 이렇게 엇갈려 있었습니다.
세월은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선무리를 업고 밭에 나갔어요. 고구마를 캐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일을 멈추고 젖병을 물렸어요. 밤이면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돈이 없었습니다. 봉수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밭에서 채소를 길러 면, 소재지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선무리를 포대기에 엎고 산길을 걸었어요. 왕복 3시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봉수는 구석진 자리에 좌판을 폈어요.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무 3개에 2,000원. 하루 종일 팔아봐야 10,000원이 채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봉수는 웃었어요. 선물아, 오늘은 과자 하나 사줄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애를 주었다더라. 미쳤지 않고서야. 누가 저런 여자 도와주겠어. 봉수는 못 들은 척했어요. 선무리만 건강하게 자라면 그만이었습니다. 선무리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3살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봉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5살 때 선무리는 한글을 뗐어요. 봉순이 헌책방에서 1,000원짜리 그림책을 사다 주었는데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물이 똑똑하네. 선무리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밤 봉순에게 읽어달라고 졸랐어요. 7살 선무리는 면, 소재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봉순이 직접 데려다 줬어요. 왕복 2시간을 걸었습니다. 선무리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물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 우리 선물이 학교 가는 게 엄마는 너무 좋아. 선무리는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봉순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서울로 보내면 훨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봉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형편에 그건 어렵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선물아. 엄마가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선무리는 그런 엄마를 오히려 위로했어요. 엄마, 나 여기가 좋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 그 말에 봉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선무리는 처음으로 봉순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 배에서 나온 거 맞아요? 봉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딸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너는 주워온 애래. 너희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래. 봉수는 선무리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무라, 엄마가 너를 낳지는 않았어. 그건 맞아. 선무리의 눈이 커졌어요. 봉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낳은 것보다 키운 게 더 중요한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선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요. 두 사람은 부엌 한가운데서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무리의 친부모는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예쁜 아이를 버렸을까? 15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쪽지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봉수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 아이는 내가 지킬게요. 같은 시간 충청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 경기도 외곽의 여자교도소에 강미라가 있었습니다. 미라는 10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5년형이었지만 교도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감방 동료가 미라를 괴롭혔어요. 참다 폭발한 미라가 상대를 밀쳤고 그 바람에 동료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형이 5년 더 늘어났어요. 미라는 매일 밤 딸을 생각했습니다. 선물아, 엄마가 미안해. 꼭 찾아갈게. 벽에 금을 그어 날짜를 세웠어요. 3,650개의 금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미라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혈연은 남편과 딸뿐이었어요. 남편은 죽었고 딸은 빼앗겼습니다. 간혹 시어머니 순자가 면회를 왔어요. 미라는 처음에 기대했습니다. 혹시 아이 소식을 전해주려나. 하지만 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넌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내 아들을 망치고 손주까지 버린 년이니까. 미라는 소리쳤어요. 제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간 거라고요. 제발 아이를 찾아주세요.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잖아. 미라는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면회가 끝나면 미라는 감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선물아, 엄마를 기다려줘. 제발. 교도소 도서관에서 미라는 법률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었어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변호사도, 연줄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탄원서를 썼어요. 교도소장에게, 법무부에, 청와대에까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아기를 안고 도망치는 꿈이었어요.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쫓아왔습니다. 미라는 달렸어요. 숨이 턱에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팔이 가벼워졌어요. 아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라는 42살이 되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교도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15년 전에 그 젊은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교도관이 미라를 불렀어요. 강미라, 내일 출소다. 준비해라. 미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딸을 찾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출소 전날 밤 미라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선물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얼마나 컸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라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작은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미라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기다려. 미라는 소리쳤지만 아기는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15년 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15년 전 사고가 났던 장소의 주소였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지도를 베껴 적어두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새로운 도로들. 미라는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시간을 달려 사고 현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로는 확장되었고 주변에는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15년 전에 이 근처에서 아기가 발견된 적 있나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여기 없어요. 본청에 가보세요. 미라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청, 주민센터, 아동보호기관을 돌아다녔어요. 어디서든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길거리에서 잠을 잤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출소할 때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은 금세 바닥났어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미라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무료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곳이었어요. 15년 전 사건을 검색해 봤습니다. 오래된 뉴스 기사가 떴어요. 생후 100일 아기 유기 사건, 친모에 징역 5년 선고. 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한 기사였어요. 하지만 밑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기 충청도 쪽에서 누가 키운다는 소문 들었는데 미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처음으로 얻은 단서였어요. 미라는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무작정 걸었어요. 며칠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신발이 닳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충청도에 도착했습니다. 면사무소를 찾아갔어요. 15년 전에 아기를 입양한 사람이 있나요? 공무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제 딸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왔어요. 딸을 찾아야 해요. 공무원은 한참을 미라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2010년 3월. 아기 입양 신고가 있네요. 이봉순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무원은 망설이다가 종이에 뭔가를 적어줬어요. 여기 근처 산골 마을이에요. 많이 걸어야 할 거예요. 미라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이를 꽉 쥐고 미라는 산길을 올랐어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숨이 턱에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미라는 첫 번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봉순이라는 분 아세요? 집주인 할머니가 턱으로 산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 아래 두부집 하는 봉순이? 거기 가봐. 미라는 달렸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어요.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봉순이네 손두부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밝고 청아한 소녀의 목소리였어요. 미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교복을 입은 채 시험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얼굴,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5년 전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아기였습니다. 입술 모양, 눈매, 웃을 때 생기는 볼의 보조개까지. 선물아. 미라의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라는 가게 앞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은 채 눈물만 흘렀어요. 15년이었습니다. 3650일 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딸을 찾았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봉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낯선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봉순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봉순은 미라의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이가 제 딸이에요. 봉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5년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미라 자신이었어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제 딸이에요. 이름은 선물이.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봉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있는 선물이를 돌아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입술 모양, 눈매까지. 봉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전 대문 앞에 놓여있던 아기. 쪽지에 적혀있던 글씨.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봉순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의 학대, 사고,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말하는 동안 미라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버린 적 없어요. 누군가 제 아이를 빼앗아 간 거예요. 15년 동안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봉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선물이가 나왔어요. 엄마, 누구세요? 이 아줌마 왜 울어요? 미라는 선물이를 보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물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선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미라는 손을 뻗었어요. 선물이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는 한 발 물러섰어요. 낯선 여자가 무서웠습니다. 봉순이 선물이를 뒤로 끌어안았어요. 선물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 봉순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들어가라니까. 선물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계속 밖을 쳐다봤습니다. 봉수는 미라를 바라봤어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봉순이 입을 열었어요.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하지만요. 봉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15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제 딸이에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에요. 저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낳은 게 다가 아니에요. 봉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마다 젖병 물리고 아플 때 업어서 병원 가고 학교에 데려다 주느라 새벽부터 걸어 다녔어요.
그게 엄마예요. 미라는 소리쳤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못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게 안에서 선무리가 불안한 눈으로 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감정을 누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제발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제 찾았는데 그냥 갈 수 없어요. 봉순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이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충격받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봉순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봉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결국 한 발 물러섰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얘기해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어요. 가게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무리의 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15년 동안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봉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옆방에서 선무리가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살금살금 일어나 선무리의 방문을 열었어요. 달빛에 비친 선무리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을 함께했습니다. 봉순의 전부였어요. 선무리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여자도 15년을 기다렸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봉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은 시간 미라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미라는 무릎을 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딸을 찾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 있었어요. 밝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다시 봉순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미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 함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미라를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징하다 징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순자는 대답 대신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라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봉순이 두부를 자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노인의 뒤로 미라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진열대, 허름한 벽, 금간 타일, 콧방귀를 뀌었어요. 여기서 내 손녀를 키웠다고? 볼품없군. 봉수는 당황했습니다. 손녀라고요? 이분이 누구세요? 미라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 시어머니예요. 선무리의 친할머니요. 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조금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봉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이 내 손녀를 주워 키웠다는 여자야? 별 볼 일 없는 시골 아줌마가 감히. 봉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에 화가 묻어났어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분이 15년 동안 선무리를 키워주셨어요. 순자는 미라를 째려봤어요.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 아이를 버린 년이.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버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빼앗아 간 거예요. 순자는 비웃었어요.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잖아. 봉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선무리가 나왔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누구세요? 순자의 눈이 선무리에게 꽂혔습니다. 한참 동안 선무리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내 손녀로구나. 많이 컸네. 선무리는 어리둥절했어요. 손녀요?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봉순이 선무리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선무라, 학교 늦겠다. 어서 가. 순자가 앞을 막았어요. 어딜 가? 내 손녀인데. 오늘부터 나랑 서울 가자.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봉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무리는 제 딸이에요. 데려가실 수 없어요. 순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고? 좋아.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장이야. 내 손녀라는 게 증명되면 양육권은 나한테 온다. 준비해. 봉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순자는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시골 아줌마가 재벌 집안을 상대하겠다? 웃기지 마. 변호사 비용만 해도 내 1년 수입보다 많을 거야. 가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이럴 줄 몰랐어요.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무리를 바라봤습니다. 선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누구야? 나 왜 손녀래? 봉수는 선무리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선무라.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선무리는 엄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평화롭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봉수는 선무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15년 전 대문 앞에 내가 있었어. 엄마가 너를 키운 거야. 선무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온 그 아줌마가 진짜 엄마예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선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가짜 엄마예요? 봉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무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진짜야.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키운 것도 진짜 엄마야. 선무리는 봉순의 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게 밖에서 미라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에게 저는 누구일까? 1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미라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소송장이 도착한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봉수는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친자 확인 청구 소송, 양육권 변경 청구. 봉수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봉수는 법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뭐라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두부 만들고 장사하는 것만 알았어요.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 상담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담당자가 군청 민원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봉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이요? 잠시만요. 전화가 여러 번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법률 상담사와 연결되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대가 재벌 집안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착수금만 최소 500만 원이요. 소송이 길어지면 더 들고요. 봉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500만 원. 봉순에게는 평생 모아도 없는 돈이었어요. 두부 팔아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봉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선물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봉순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봉수는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할 말 없어요. 가세요.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시어머니를 막으려고 왔어요. 봉수는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물이를 데려가려는 건 저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물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 상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봉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라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어요. 제 남편이요. 근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전부 시어머니한테 가는데 시어머니가 죽으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요. 친척들이 다 노리고 있거든요. 그게 선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선물이가 남편의 친딸이라는 게 증명되면 선물이가 유일한 상속자가 돼요. 시어머니는 선물이를 이용해서 재산을 지키려는 거예요. 봉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럼 선물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한테 선물이는 손녀가 아니에요. 그냥 재산 지키는 도구예요. 봉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요? 당신은 뭘 하려고요? 미라는 봉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랑 손잡아요. 시어머니를 막아야 해요. 선물이를 지키려면 둘이 협력해야 해요. 봉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손잡자고요? 당신도 선물이를 데려가려는 거 아니에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15년 동안 딸을 찾으려고 살았어요. 찾으면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봉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요. 미라가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선물이가 당신 품에서 우는 거, 엄마라고 부르는 거.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이에요. 제가 못해준 15년을 당신이 해줬어요. 그 시간을 빼앗을 권리가 저한테 있을까요?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라의 눈물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미라가 말했어요. 저는 선물이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봉수는 한참 동안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 했어요. 미라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봉순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막을 건데요? 저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미라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무료 법률 구조 신청서예요. 군청에서 받아왔어요. 이걸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봉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요. 미라가 덧붙였어요. 제가 증인으로 서줄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봉수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여자가 다르게 보였어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당신은 손해잖아요. 미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선물이가 행복하면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두 여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봉순이 손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미라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법원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봉수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선물이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미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판사석, 방청석.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반대편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책상을 가득 채웠어요. 봉순 쪽에는 국선 변호사 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경험이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얇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원고 함순자는 피고 이봉순이 불법으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조모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해당 아동은 원고의 친손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를 제출했어요. 봉수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한 거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원고는 15년 전 해당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집된 샘플과 현재 아동의 샘플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봉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15년 전 경찰 신고, 선물이가 실종 신고된 아이였다는 건가? 판사가 봉순 쪽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요?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 이봉수는 15년 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아동을 입양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입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친모 강미라는 당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친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입양은 무효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봉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입양이 무효라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친모 강미라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순자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15년 전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타인의 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라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으려 했어요. 저를 협박했고 일자리를 빼앗았고 살 곳도 빼앗았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을 때 저는 아이를 안고 도망쳤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트럭이 달려왔어요. 아이를 지키려고 몸을 날렸어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아이는 없었어요. 누군가 데려간 거예요. 누가 데려갔습니까? 미라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예요. 사고 직후 시어머니 차가 현장에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저를 미행하고 있었다는 걸.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땅땅땅. 조용히 하세요. 미라는 말을 이었어요. 증거는 없어요. 1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아이를 버린 적 없어요. 누군가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준 건 저분이에요. 미라가 봉순을 가리켰습니다. 15년 동안 엄마 역할을 해준 사람이에요. 선물이에게 진짜 엄마는 저분이에요.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증인의 진술은 감정적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명확한 이상 양육권은 친조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15년 동안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를 갑자기 떼어놓는 것은 아동의 복리에 반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기간을 2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정리되었습니다. 봉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주 안에 뭔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물이를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봉순에게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포기해. 가난한 시골 아줌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봉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2주 뒤면 내 손녀는 서울로 오게 될 거야.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음식.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지. 봉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물이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건 제가 줄 수 있어요. 순자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봉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주.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봉수는 법원에서 돌아온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 그 시간 안에 뭔가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5년 전 일이었어요. 증거가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찾아왔어요. 같이 찾아봐요. 15년 전 그날 밤 뭔가 있을 거예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찾아요? 다 사라졌을 텐데.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행했어요. 사람을 고용했다는 건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흥신소든 경비업체든. 봉수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미라가 기억하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15년 전 살던 원룸 근처였어요. 동네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미라는 골목을 헤매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흥신소가 있었어요.
간판이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 두 사람은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낡은 건물 지하에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실내 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미라가 소리쳤어요.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5년 전에 여기서 일하셨어요? 남자는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왜요? 그때 함순자라는 여자가 의뢰한 일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름이 익숙한 듯 했어요. 뭔 소리야? 그런 사람 몰라.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를 미행했잖아요.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보고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남자는 담배를 끄며 일어섰습니다. 나가. 더 얘기 안 할 거야. 봉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발이요. 15년 전 일 때문에 한 아이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도와주세요. 남자는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때 일은 찜찜했어. 근데 돈이 필요했거든. 그 여자가 큰 돈을 줬어. 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뭘 시켰어요? 남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행이랑 사진 촬영. 매일 보고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돈은 다 받았으니까 신경 안 썼지. 미라가 물었어요. 그날이 언제였어요? 남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월 초쯤이었나? 그래, 3월 7일. 그날 마지막으로 보고하고 끝났어. 봉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2010년 3월 7일. 자신이 선물이를 발견한 날이었어요. 그날 밤 뭐 봤어요? 미라가 다그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그날은 일찍 끝났어. 그 여자 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빠지라고 했거든. 그 여자 차요? 검은색 벤츠. 기사가 운전하고 뒷좌석에 그 함순자라는 여자가 탔어. 직접 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 미라와 봉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여자 옆에 남자가 하나 있었어. 양복 입은 큰 남자. 경호원 같았어. 혹시 그 사람 이름 알아요? 몰라. 근데 차 번호는 기억나. 습관적으로 적어뒀거든. 남자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더니 메모를 찾았습니다. 여기 서울 12가 3456. 15년 전 차 번호야. 미라가 수첩을 빌려 사진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나한테 연락 안 했다고 해. 복잡해지기 싫어. 두 사람은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 서서 한숨을 돌렸어요. 봉순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미라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어요. 차 번호로 소유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호원을 찾으면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미라는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차 번호로 소유자 조회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난감해했어요. 15년 전 차량 기록은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어요. 서울 12가 3456. 당시 소유자는 태광운수라는 회사예요. 함순자 씨 남편 회사 소유였어요. 미라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밤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 그 차량 기사가 아직 살아 있어요. 은퇴해서 시골에 살고 있대요. 미라와 봉수는 곧장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낡은 농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당에서 70대 노인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종수 씨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미라가 다가갔어요. 15년 전에 태광운수에서 일하셨죠? 함순자 씨 차를 운전하셨다고 들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렸어요. 당신들 누구야? 왜 그걸 물어? 미라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자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그 여자야? 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노인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노인의 집 거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노인이 차를 따라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갑자기 차를 빼라고 했어. 밤 10시쯤이었어.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대답 안 하더라고. 노인은 찻잔을 손으로 감싸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경기도 외곽도로를 한참 달렸어. 그러다 갑자기 멈추라고 했어. 도로 가장자리에 뭔가 있었어. 뭐였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였어.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 피를 흘리고 있었어.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이 차에서 내렸어. 나한테는 차 안에 있으라고 했어. 그러더니 여자한테 다가갔어. 그 다음엔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모님이 뭔가를 들고 왔어. 포대기에 쌓인 거였어. 아기요? 응, 아기였어. 울고 있었어. 사모님이 차에 타면서 말했어. 빨리 가.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아기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1시간쯤 달렸어. 시골 쪽이었어. 사모님이 차를 세우더니 아기를 들고 내렸어. 한참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어. 봉순이 물었어요. 그 시골이 어디였어요? 노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충청도 어딘가였어. 작은 마을이었어. 그 이상은 기억 안 나. 봉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 자신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럼 제 집 앞에 아기를 놓고 간 게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나는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 사모님이 입 다물라고 했거든. 돈도 많이 받았고. 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어. 사모님이 무서웠어. 입 열면 죽는다고 했어. 15년 동안 가슴에 담고 살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인은 소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라 앞에 엎드렸어요. 용서해줘. 이 늙은 놈을 용서해줘. 미라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용서했어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노인은 증언서를 써줬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에 모든 것을 적었어요.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면 될까요? 봉순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아 버렸다는 증거예요. 제가 아이를 유기한 게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봉수는 증언서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 노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어요. 당시 CCTV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로에 카메라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15년 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찾아봐야 알죠.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 갔어요. 15년 전 사고 기록과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전 영상은 삭제되었을 겁니다. 보관 기한이 지났거든요. 미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어요. 당시 사건 파일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2010년 3월 7일 교통사고 건. 신고자 익명, 피해자 강미라, 아동유기 혐의로 송치. 미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 봐요. 봉순이 다가왔습니다. 미라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목격자 진술사고 직후 검은색 벤츠가 현장에 정차. 여성 1인 하차하여 피해자 부근 접근. 이후 차량 탑승 후 이탈. 봉순이 소리쳤어요. 목격자가 있었어요. 미라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 목격자가 누군지 찾아야 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목격자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소환할 수 있어요. 미라와 봉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밤 봉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무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봉수는 선무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었어. 선무리는 미라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아줌마랑 같이 갔어?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무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진짜 엄마 맞아?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봉순이 선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무라, 내가 결정해. 누가 엄마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선무리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 두 사람 다 엄마면 안 돼? 봉순과 미라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방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여야 가족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가족일까요? 그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방 안에 있는 세 사람 모두 선무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2차 심리일이 다가왔습니다. 봉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낡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5년 전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무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래. 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학교 가야지. 선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혼자 보내기 싫어. 나도 가고 싶어. 봉수는 선무리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꼭 이기고 올게. 걱정 마. 선무리는 봉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미라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 국선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다 준비됐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 증언서,
경찰 사건 기록, 그리고 목격자 소환 신청서까지.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순자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들과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봉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 3가지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당시 함순자 씨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의 증언입니다. 함순자 씨가 강미라 씨를 미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둘째, 당시 함순자 씨의 운전기사였던 박종수 씨의 증언서입니다. 변호사가 증언서를 읽었어요. 2010년 3월 7일 밤 저는 함순자 사모님을 태우고 경기도 외곽 도로로 갔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여자가 있었고 사모님이 그 옆에 있던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이후 충청도 시골로 이동하여 아기를 어딘가에 놓고 왔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거짓말이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 놈이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야.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땅땅땅. 조용히 하세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당시 경찰 사건 기록에 있는 목격자 진술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사고 직후 검은색 벤츠가 현장에 정차. 여성 1인 하차하여 피해자 부근 접근. 이후 차량 탑승 후 이탈. 이 목격자를 법정에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15년 전 기록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목격자의 기억도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목격자를 직접 신문한 후 판단하겠습니다. 목격자를 들어오게 하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농부 차림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김태식입니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15년 전 해당 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네. 그날 밤 트럭을 몰고 가다가 봤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태식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로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옆에 포대기가 있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차를 세우려는데 갑자기 검은색 벤츠가 와서 먼저 섰어요. 그 다음엔요? 차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들어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자에게로 향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법정에 있습니까? 김태식은 순자를 가리켰어요. 저분입니다. 15년 전이라 얼굴이 변했지만 분명히 기억납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날 본 적도 없어. 판사가 망치를 3개 내리쳤습니다. 땅땅땅땅. 원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순자는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5년 전 강미라 씨는 아기를 유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사이에 함순자 씨가 아기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후 함순자 씨는 아기를 충청도 시골에 버렸고 이봉순 씨가 그 아기를 발견해 키웠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미라 씨의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함순자 씨입니다. 아기를 빼앗아 유기하고 친모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순자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고 측 의견은요? 순자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설령 원고가 아기를 옮긴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친모가 아기를 방치한 상황에서 조모가 아기를 데려온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미라가 소리쳤어요. 방치한 적 없어요. 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판사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미라가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으려 했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럭이 달려왔어요. 저는 아기를 지키려고 몸을 날렸어요. 도랑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아기는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닦지 않았어요. 저는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억울하게요. 아기를 버렸다는 누명을 쓰고요. 하루도 아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미라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감옥에 보내고 제 아이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났어요. 왜요? 재산 때문에요. 손녀가 아니라 상속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라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선무리를 빼앗으려 온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선무리를 키워준 분이 계세요. 저보다 더 엄마다운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도우려고 왔어요. 선무리를 지키려고요. 미라가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분이 선무리의 진짜 엄마예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선무리가 서 있었어요. 봉순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선무라, 왜 여기 왔어? 선무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선물이에요. 이 재판의 당사자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할 말이 있어요. 선무리가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세요. 선무리는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엄마랑 살았어요. 선무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좋은 집도 없었어요. 학원도 못 다녔어요. 선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요, 저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엄마가 항상 곁에 있었거든요. 아플 때 밤새 안아주고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주고 힘들 때 등 토닥여줬어요. 선무리가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진짜 엄마예요.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운 게 중요한 거예요.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무리가 미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분도요. 저를 낳아준 분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왔어요. 미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무리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근데 저분은요, 저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그런 할머니 필요 없어요.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선무리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이봉순 엄마요. 그리고 가끔 강미라 엄마도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선무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고마워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30분 뒤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원고 함순자의 양육권 청구는 기각합니다. 봉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둘째, 피고 이봉순의 양육권은 유지됩니다. 15년간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아동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봉순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셋째, 15년 전 아동 유기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강미라 씨의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넷째, 함순자 씨에 대해서는 아동 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변호사들이 순자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짜고 친 거야. 다 거짓말이야. 법정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순자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봉수는 선무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선무리. 선무리도 봉순을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미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두 모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선무리가 봉순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무리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엄마도 같이 가요. 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선무리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2명이면 안 돼요? 저는 괜찮은데.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봉순이 다가왔습니다. 미라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선무리가 원하는 거니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세 사람의 머리 위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순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아동 유기, 증거인멸, 무고죄까지 혐의가 쏟아졌어요. 검찰 조사에서 15년 전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직접 현장에 갔어요. 쓰러진 미라 옆에서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시골 산골 마을로 가서 아기를 버렸어요. 이후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버리고 도망치다 사고를 당했다고요.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순자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나는 손녀를 지키려 한 것뿐이야. 그 못된 년한테서 내 손녀를 구한 거라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운전기사 박종수의 증언, 목격자 김태식의 증언, 흥신소 직원의 증언까지. 순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순자는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어요. 다 거짓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미라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15년 전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무죄였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미라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었어요. 3,650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어요. 봉순과 선무리가 달려왔습니다. 축하해요. 선무리가 미라를 안았어요. 미라는 눈물범벅이 된 채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국가배상금도 나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15년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미라는 그 돈으로 봉순의 두부 가게를 새로 단장해 줬습니다. 이건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봉순이 손사래를 쳤어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선물이 키워준 은혜예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봉순은 눈물을 흘리며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봉순의 가게는 봉순이네 손두부에서 두 엄마네 두부집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라가 새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따뜻하게 빛났어요. 미라는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봉순의 집 옆에 작은 방을 얻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봉순이 두부를 만들면 미라가 포장을 했어요. 선무리가 계산대를 맡았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두 분이에요? 봉순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두 엄마가 같이 해요. 손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두 사람의 웃음에 함께 웃었어요. 선무리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반에서 1등이었어요. 전교에서도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봉순을 불렀어요. 선무리는 서울의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셔야 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봉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무리를 멀리 보내야 하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선무리가 봉순과 미라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서울 안 갈 거야. 봉순이 놀랐어요. 왜? 좋은 기회잖아. 선무리가 웃었습니다. 나 여기가 좋아. 엄마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공부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 미라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선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들이랑 떨어지기 싫어. 대학 갈 때까지는 여기 있을래. 봉순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부엌에서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선무리는 18살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입학 제안이 왔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이번에는 선무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갈게. 봉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라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무리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방학 때마다 올 거야. 졸업하면 다시 돌아올 거고. 봉순이 물었어요. 정말? 선무리가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꼭 돌아올게. 미라의 손도 잡았어요. 두 엄마 다 기다려줘. 금방 올게. 봉순과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선무리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봉순과 미라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선무리는 두 엄마를 번갈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키워줘서. 봉순이 선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선무리.
건강하게 잘 지내. 미라도 선물이를 안았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선물이가 웃었어요. 알았어. 걱정 마. 버스가 왔습니다. 선물이가 올라탔어요. 창가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봉순과 미라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덕 너머로 버스가 사라졌어요. 봉순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웃었어요. 금방 올 거예요. 봉순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금방 오겠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서 마을로 돌아왔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가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선물이는 22살이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봉순과 미라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KTX를 타봤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선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들, 선물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봉수는 선물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자신보다 키가 컸어요. 우리 선물이 많이 컸다. 선물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들은 하나도 안 변했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선물이가 두 엄마를 데리고 학교를 구경시켜줬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벚꽃나무가 늘어선 길까지 봉수는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네. 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선물이가 여기서 공부했구나. 선물이가 두 엄마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나 대학원은 안 갈 거야. 봉순이 놀랐어요. 왜? 더 공부해도 되는데. 선물이가 웃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두부가게 도울래? 미라가 물었어요. 정말? 선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약속했잖아. 돌아온다고.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머리 위로 하얀 꽃비가 내렸습니다. 그해 가을, 선물이는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부가게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새 가족 두부집. 선물이가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봉순이 두부를 만들고 미라가 포장을 하고 선물이가 배달을 했어요. 세 사람은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말했어요. 18년 전에 내가 우리 집 앞에 왔어. 그때는 몰랐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미라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15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이렇게 행복해질 줄. 선물이가 두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알았어. 엄마들이 날 사랑해준다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별이 빛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흔들렸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여야 가족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가족일까요?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면 가족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